우리는 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걸까요?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줄 알았다면 과연 시작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오랜만에 책 읽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큰 성과가 없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전쟁이 벌써 3년을 훌쩍 넘어서 4년째를 향해 가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백악관으로 초대가 되긴 했지만요.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다음 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리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푸틴이 굳이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당히 암담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 과연 이 전쟁이 4년째로 향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러시아 젊은 남성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이것을 알았다면 전쟁을 시작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 전쟁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갔었던 역사를 되짚어보는 책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몽유병자들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역사, 프로이센의 역사의 전문가이고요. 강철 왕국 프로이센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 사실 이게 더 재밌어. 몽유병자들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몽유병자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 들어가듯이 전쟁의 화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클라크가 보기에 그런 무수한 몽유병자들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다라고 일컬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총성이 전 유럽을 전쟁의 화마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총성을 올린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로 프린치프라는 젊은 남성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타임라인을 한번 구성을 해보죠. 프린치프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 결사대 젊은 보스니아의 일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를 할 수 있는 흑수단의 지원을 받아서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도 대공 부부를 암살을 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인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르비아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일 독일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월 3일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을 하는데요. 당시에 벨기에는 중립국가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4일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유럽 국가들이 차례차례 참전을 하게 되고 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까지 참전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총 30개국 정도가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사망자 숫자가 1,500만 명에서 2,200만 명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8억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망자 숫자만 보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1%가 희생이 된 그야말로 아주 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의 차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으면 1차 세계대전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이 사건이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은 맞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보건대 사실 전쟁이나 혹은 분쟁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더 컸는가가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럽의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발호를 했다는 것, 또 식민지를 두고 제국주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군국주의 경향 때문에 군사경쟁, 군비경쟁이 굉장히 심각했고 이게 긴장 상태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맺었었던 어떤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끌려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발칸 지역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특히 발칸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는데요. 사라예보가 위치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1908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병합이 됩니다. 사실 이 보스니아 지역에는 세르비아계 주민들도 꽤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한창 그 당시 불붙고 있었던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리고 범슬라브주의에 고무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병합에 반발하고 저항을 했었죠. 범슬라브주의 하에서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유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다민족 제국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의 발칸 지역을 둔 영향력 싸움 혹은 패권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프랑스는 1894년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을 하죠. 여기에는 상호 방어 의무가 있었는데요.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랑스도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독일이 벨기에 침공을 하니까 프랑스로서는 자연스럽게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프랑스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유럽 대륙이 독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죠. 또 그 당시 독일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빌헬름 2세 하에서 독일의 해군력이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곧 영국의 해군력을 따라잡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국가 간에 해군력을 두고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영국 측에서 봤을 때 이대로 독일이 승리하게 놔둔다면은 다음에는 영국 차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다고도 하죠. 또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가 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던 상태였었고요.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이렇게 동맹 블록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작게 지역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동맹 국가들이 대거 참전을 하면서 큰 세계 전쟁으로 확전이 된 거다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거는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냐? 소위 누가 이 war guilty, 그러니까는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게 모두 독일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베르사유 조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제231조항이 있습니다. 연합국가들은 독일과 그 동맹국이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연합국 그리고 그 국민이 입은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서 전쟁의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이 독일에 있음을 명시를 하고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 청구를 정당화했죠. 이후에 1920년대 들어서는 이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시도가 있기는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되는 등식이 성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사실은 1960년대에 등장한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츠 피셔의 독일 책임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부터 독일은 이 지역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울려 퍼지니까 잘 됐다. 독일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이걸 확전시켰다라는 것이죠. 피셔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전히 독일만의 책임이냐, 훨씬 더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 혹은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었죠. 그만큼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건데요. 크리스토퍼 클라크 교수가 이와 관련해서 하는 주장은 사실은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그 결과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마치 몽유병자처럼 전쟁의 화마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독일의 백지수표를 믿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독일 역시 오스트리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발칸 지역을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위기 관리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세르비아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세르비아의 잘못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극단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세르비아 정부가 암암리에 지원을 하거나 혹은 묵인을 했다는 점,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사 요구에 소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피해 국가였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시각을 환기시키고 언더도그마를 깨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역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다. 클라크 교수의 몽유병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즉 how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아마 읽다 보시면은 마치 무슨 대하 드라마 시리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자의 글솜씨가 워낙에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큰 몫을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작은 지역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 군 수뇌부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모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채 몽유병자처럼 그렇게 유럽을 참혹한 전쟁의 길로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현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인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죠.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시기에도 보지 못했던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증폭을 했는데요. 멜서스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질소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기아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됐고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00년 동안 자잘한 전쟁은 있었지만 큰 메이저 국가끼리 붙는 그런 대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이 융성해진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대, 벨 에포크 시대가 열렸었죠. 그 누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는 참혹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시 전장으로 떠나는 영국 젊은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행진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행진이 참호전이라는 지옥으로 이들을 끌고 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최고로 발전하는 매일매일이 기술 혁신이다 라고 놀라는 요즘, AI의 혁신이 하루가 달라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온 지금, 어쩐지 그 당시와 닮아있다 라는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요?